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음반을 틀었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라이브로 해주신 거죠.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그런 시간이네요. 너무 아침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실 건데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이렇게 찬양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아침에 어제도 그렇고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아침에 이렇게 비를 뚫고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께 다들 수고하셨다고 환영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수고하셨다고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유, 여기까지 오시느라, 비가 오는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건강히 오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게 뭘까요?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바나나가 맞습니다. 오늘은 밭이 아니라 바나나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다른 데서 보여줬더니 이게 바나나 맞습니까? 이거 썩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바나나가 맞고요. 야생 바나나라고 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이거 씨겠죠? 네. 이게 바나나가 맞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먹는 바나나, 저희가 먹는 어떤 작물들은 대부분은 많이 개량이 되어 있죠. 사람들이 계속 개량을 하고 좋은 품종을 계속 개량했기 때문에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바나나가 되고요. 그러니까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 최초의 옥수수를 보면은 거의 강아지 풀 같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그런데 그걸 계속 개량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바나나도 이런 모양이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 바나나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바나나를 아시나요? 이거 뭐 몽키 바나나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아니실 것 같은데 아마 저희보다 많이 윗세대 분들이 먹은 바나나는 아마 이 바나나 왼쪽에 있는 바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바나나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바나나죠. 그죠?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바나나는 어떻게 된 걸까요? 왼쪽에 있는 바나나도 지금도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로우 미셸이라는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나나가 여러분들 바나나는 열대에 가면 그냥 풀로 이렇게 자라요. 풀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바나나를 어떻게 번식시킬까요? 그냥 가지를 탁 잘라서 심습니다. 그러면 또 바나나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먹는 바나나는 씨가 없죠. 그럼 이 바나나는 어떻게 이렇게 나가는 걸까? 그냥 가지 잘라서 심으면은 자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바나나들은 다 하나의 개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바나나들이 워낙 좋은 형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생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이미 그리고 얘네들이 개량이 돼서 씨가 없게 개량이 됐어요. 그러니까 씨가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원하기도 하죠. 새로운 것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가지를 잘라서 계속 심기만 하면 계속 자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왼쪽에 보이는 저런 그로우 미셸 종들은 지금은 더 이상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저 왼쪽에 있는 바나나가 더 맛있다고 해요. 더 바나나 향도 강하게 나고요. 그런데 병이 한번 돌았습니다. 병이 한번 돌아서 유전적 다양성이 사라지니까 병이 한번 돌고 나서는 이 바나나 종이 거의 사라져 버릴 정도로 큰 병이 돌아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바나나를 키우기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병이 한번 돌면서
병이 한번 돌면서 이 바나나는 다 더 이상 기르기 어렵게 됐고, 저희가 아는 이 바나나로, 지금은 저희가 다 이 오른쪽에 있는 바나나로 생각하죠. 이 바나나를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산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감자나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은 다 이렇게 개량이 되어서 나와요. 유전적 단일성을 가지고 나옵니다. 굉장히 성과가 좋고요. 굉장히 그렇죠. 많이 나오고 좋아요. 하지만 이런 큰 문제들, 병이 돌거나 할 때에는 평소엔 좋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큰 문제에 빠질 수 있다. 이것들을 지금은 저희가 인식하고 굉장히 이것들을 개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강아지도 좋아합니다. 강아지도 좋아하는데 저는 리트리버를 되게 좋아해요. 리트리버를 되게 좋아하고, 제가 군 생활 때 저희 부대에 리트리버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리트리버가 저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나중에 언젠가 제가 강아지를 기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른다면 리트리버를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있어요. 리트리버 너무 똑똑하고 좋죠. 그런데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품종견이라고 하는 개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품종에 맞는 어떤 강한 특성들이 있고 매우 좋아요. 하지만 많은 품종견들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특별한 병들이 있거나 이렇게 관절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허리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혈액암이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품종견들은 이 품종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같은 품종끼리만 교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이 친구들이 약하다 그렇다기보다는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강아지는 모두가 알고 있죠. 우리가 고급적으로 좀 시고르 잡종이라고 하는, 그렇죠. 시고르 잡종 혹은 이렇게 엑스개라고도 하는, 시골에 가면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이 강아지들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종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종이 뭐예요? 라고 하면 그냥 시고르 잡종입니다 라고 밖에 답을 할 수가 없죠. 특징, 얼마나 클지 모릅니다. 되게 귀여운데 나중에 이만하게 클지 요만하게 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통 이 강아지들의 장점은 병이 잘 안 나요. 아무거나 먹고도 잘 큽니다. 지금은 저희가 더 이상 강아지들을 먹지 않죠. 네.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키웠어요. 시골에 가면 지금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강아지들이 강한 이유는 아실 겁니다. 다양한 유전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선별해서 키운다기보다는 그냥 교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유전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클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하지만 엄청나게 건강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으로 이 최재천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짧은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식성, 우리 인간의 식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어떤 좋은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어떤 개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단일화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나라도 점점 더 큰 나라를 중국도 그렇고 제국들은 더 큰 나라를 옛날부터 원한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단일적으로 하고 통일적으로 하는 것들,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습성들이 저희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들은 또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양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다양하게 있을 때에 더 건강하고 더 저항력이 생기고 회복이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곳이 어딘 줄 아시나요? 이제 알함브라 궁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혹시 스페인 가보신 분들 좀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스페인어까지만 스페인은 못 가보고 중남미만 가봤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이긴 한데요. 이 알함브라 궁전이라고 좀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알함브라 궁전. 스페인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알라딘은 아닐 것 같은데 알자지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알나스르 뭐 이러면서 알로 시작하면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 아랍 쪽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왜 스페인에 있는 궁전인데 이름이 알함브라일까요? 이제 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사 상식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공이기도 하니까 스페인은 거의 서유럽에서 유일하게 아랍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6, 700년 정도를 그러니까 한국은 저희가 식민 지배를 몇 년 받았죠? 45년, 35년인가요? 35년 받았었죠. 그런데 여기는 6, 700년을 아랍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궁전이 지금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뭐냐? 아랍의 그런 건축 양식과 그 다음에 그런 가톨릭적인 양식과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본 분들은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양식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베리아 반도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베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스페인이 있는 곳,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제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데 여기는 한 700년쯤에 밑에서 그 이슬람 제국이 침공을 해서 보시면 거의 침략을 당했어요. 거의 모든 이베리아 반도가 그 아랍에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700년에 이렇게 넘어갔고요. 네. 1210년 정도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밑에 있는 갈색 부분이 그 아랍 쪽이고요. 위쪽이 이제 그 가톨릭 그런 나라들입니다. 조그마한 올망졸망한 나라들이 많이 있죠. 올망졸망한 많은 나라들이 있고 밑에 이제 그 이슬람 제국들이 이슬람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1492년이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년이기도 한데요. 보시면은 이제 포르투갈 보이시고 저기 이제 막 저희 알고 있는 그런 저기 아라곤 저기가 이제 바르셀로나 쪽이고요. 이쪽에 이제 노란색이 그 통합 그런 스페인 왕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쪽이 조그만한 그라나다라고 하는 좀 보라색 저쪽이 이제 마지막 남은 그런 이제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492년에 이제 레콘키스타라고 해서 그 가톨릭 국가들이 마지막 남아있는 이 이슬람 제국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1492년에 있는 또 유명한 일화는 무엇이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1492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700년 동안 여기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드디어 쫓아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엄청난 이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스페인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많은 그런 이제 식민지를 운영하죠. 스페인 제국의 최대 영토는 그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미국부터 해서 이제 중남미 그리고 저기 필리핀, 아프리카 이르기까지 이 스페인이란 그 전에는 그렇게 막 말씀드린 것처럼 올망졸망했던 그 나라들이 통일되고 이제 전 세계에 가장 강한 이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페인 제국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오래 가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런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끔찍한 사진이기도 하죠. 종교 재판이 일어납니다. 종교 재판. 어떤 식이냐면 이제 수백 년 동안 그 나라에서 이제 아랍이 지배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이 우리나라를 다시 찾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어떤 종교적인 광풍이 일어나서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수백 년 동안 무슬림들이랑 유대인들이 이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랑 유대인들이 상업과 공업을 여기서 다 했어요.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개종을 해라. 개종을 하더라도 너네는 개종을 해도 좋은 눈으로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과 공업이면은 나라를 운영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인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슬림들이랑 그 유대인들을 이런 종교 재판을 통해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나가라. 그래서 스페인 제국에 엄청난 부가 들어와요. 신대륙에서 엄청난 은과 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제대로 굴릴 공업인들, 제대로 굴릴 상업인들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지만 나라에 제대로 된 산업을 육성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간 수많은 유대인들은 다 주로 간 곳이 네덜란드이기도 하고요. 또 주로 간 곳이 저기 터키 쪽에 있는 오스만 투르크라는 곳으로 많이 갔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황제가 이걸 보면서 스페인 황제한테 야, 저 나라 황제는 진짜 이상하다. 자기 나라의 부를 다른 나라에 퍼주고 있다. 이 이민자들을 받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신대륙을 발견해서 많은 부가 들어왔지만 그 좋은 인재들을 다 쫓아내 버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이 스페인에서 나간 사람들을 받은 네덜란드나 오스만 투르크가 그 다음에 또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죠. 네덜란드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네덜란드가 그 이후에 또 이런 큰 식민지들을 큰 이제 그런 영역을 결성하게 되고요. 오스만 투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스만 투르크도 이제 그 이후에 그 중동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되죠. 이것들을 보면서 그런 거죠. 어느 나라든지 강한 나라가 되려면은 필요한 것들이 뭐냐? 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집단이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물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들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그것들에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의견들을 다 묵살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그래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 그럼 다 나가. 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 스페인 제국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제가 스페인어과라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결말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가장 이것들을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미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 수많은 이민자들이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있죠. 수많은 문화들이 이곳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통해서 하나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강력한 국가로 엄청난 영향력을 주면서 있죠. 제가 지난주에 부안에 있는 어느 그 아동센터에 잠깐 봉사를 갔습니다. 영어 캠프가 있었고요. 봉사를 가게 된 이유는 제가 만나고 있는 분의 부모님이 거기에서 이제 그 아동센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영어 캠프를 하셔서 제가 잠깐 갔습니다. 거기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거는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거예요. 서울도 그럴 수 있겠지만 수도권도 그럴 수 있겠지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죠. 그런 다문화 가정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저희가 그 아동센터에도요, 한 30명이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절반 이상이 다문화 그런 가정이에요.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혹시 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캠프에 가서 많이 느낀 것들이 서울에서는 잘 몰랐는데요. 지역에 가서 보니까 정말 다양하구나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이 우리는 백의 민족, 단일 민족 이렇게 배우고 살았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가서 보니까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은 뭐 그냥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중국 사람이에요. 라고. 뭐 한두 명 있으면 좀 이렇게 움츠러들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들이 뭐 절반 이상이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잘 있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뭐 이미 그 친구들이 성인이 되기도 했겠지만 이 친구들이 더 성인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 될까? 그렇죠. 이미 와 있는 미래, 저는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좀 미래를 본 것 같아요. 5년, 10년이 더 지나서 이 친구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대한민국은 이 다양한 사람들을 더 받아주고 우리 모두 대한민국인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뭔가 모를 차별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되고 너무 슬플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저는 더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더 강해지는 데 있어서도 이런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와서 다양성이 늘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이것들을 기회로 삼고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되는, 이것들은 더 이상 뭐 받아들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의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20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저도 저희 집 앞에서 지하철을 타면 가끔씩 여기가 외국인가 싶을 정도로 외국인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이것들은 옵션이 아니구나. 이것들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어떻게 다양성을 품으면서 공존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는 우리의 어떤 숙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안에도 참 다양한 분들이 있죠. 이 다양성으로 인해 좀 쉽지 않은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직장 동료라기보다는 제 대학 동기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한 40대 정도 됐으니까 회사에서 제 동기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이제 중견 위치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쉽지 않다. 요즘 친구들은 왜 그러냐, 막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문 기사입니다. 제일 막내인 조영지 씨가 퇴근을 하려고 가방을 챙기고 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김수진 대리는 내일이 마감인 광고 문안을 손질하느라 정신이 없다. 조 씨는 언니 안녕 이라는 말 한마디만 남긴 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물을 나선다. 김 대리는 이런 일이 익숙하다는 듯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대충 대답을 하고 있던 일을 계속한다. 김 대리는 처음에 이런 영지 씨의 행동에 당혹스러웠다. 아무리 내가 광고를 담당하고 자기가 언론을 맡는 업무 분장이 됐더라도 엄연히 선배가 일이 많아 퇴근을 못하고 있는데 먼저 퇴근을 해? 라고 영지 씨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더구나 홍보싱이 실장을 포함해 3사람밖에 없는 현실에서 남의 일을 나누다 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김 대리는 영지 씨 일을 거들어주며 교육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계속 울려대는 전화기가 자기 책상에 있지 않다고 받지 않고 복사를 부탁하는 김 대리에게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지요라고 거부하는 영지 씨를 보고 깨끗이 두 손을 들었다. 영지 씨가 부탁한 서류에 대해 당신은 나의 보스가 아니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 괘씸하기보다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매일 보는 사람과 얼굴을 붉힐 수도 없고 그냥 포기하기로 했다. 나보다는 우리 의식이 강한 상사들에 비해 신세대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다. 자기 일이 아니면 옆에서 아무리 천지개벽이 난다고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들은 무서울 정도로 내 일과 남의 일을 나눈다. 자기의 보고 대상이 아니면 얘기를 듣지 않는다.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일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들은 대단히 계산적이어서 단 한 푼의 이익도 보장되지 않는 일이라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다.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상사가 술 먹으러 가자고 해도 선약이 있다고 거부하고 상사보다 먼저 퇴근하는 일 등은 이제 더 이상 얘기거리가 아니다. 과연 이들이 맡은 일에 충실한가? 이들은 잘못된 경우 자기 일이 아니라면 남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말한다. 요즘 들어오는 신입사원에게서 과거와 같은 책임감을 기대하기 힘들다면 나만 편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무슨 일을 하겠는가며 한탄한다. 극도의 이기주기로 치닫고 있는 이들이 관리자의 자리에 오를 경우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 나갈지 잠옷 궁금해진다. 라고. 참 이거 안타까운 기사죠. 안타까운 기사입니다. 근데 이 기사가 언제 나온 기사일까요?
1997년 1월 17일 기사입니다. 1997년에 신입 사원분들 여기서 관리자로 계시겠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이거 2025년에 이렇게 써놔도 이거 제 친구들이 저한테 한 얘기거든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한 얘기인데요. 1997년 X세대 나만 있고 우리는 없다. 여기 X세대 분들 많이 계실걸요? 어떻게 된 거죠? 네. 세상 사는 게 비슷하구나 싶습니다. 옛날에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거 어떻게, 뭐죠? 극도의 이기주기로 치닫는 이들이 관리자의 자리에 오를 경우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 나갈지 잘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네. 우리는 다 그랬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세대 간의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97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 뭐 편했겠습니까? 우리가 점점, 그러니까 한쪽에게 너는 네가 날 이해해라. 나의 다양성을 인정해달라.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양성이 중요하게 되고 그것들을 강점으로 하려면은 포용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한쪽만 내가 나를 인정해달라, 난 달라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달라고요. 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르구나. 하지만 여기 계신 조금 더 1997년에 X세대였던 분들도 과거에도 우리도 이랬구나. 과거에도 우리도 이랬구나. 그래서 지금 새로운 분들도 서로 이해하고 새로운 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다양성이 진정으로 힘을 얻고 굉장한 성과와 퍼포먼스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이지만 몸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몸의 부분들이 많다고 해도 모두 한 몸입니다. 그러죠. 몸 전체가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몸 전체가 듣는다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모든 것이 한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몸의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한 몸을 이룹니다.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난 내가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머리도 두 발에게 이르기를 난 너희가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죠. 위대한 스포츠팀이나 위대한 팀들은 다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뭐 야구나 축구, 저는 뭐 축구를 보면은 그렇죠. 모두가 다 공격수면 수비는 누가 합니까? 다 수비수면 공격은 누가 하죠? 팀에는 빠른 사람도 필요하고 드리블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몸을 잘 쓰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도 필요하고요. 각자의 팀에서 모두가 각자의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머리만 잘 쓴다면 누가 현장에 가서 일을 할까요? 모두가 다 뛰는 것만 생각한다면 누가 생각을 할까요? 각자가 각자의 팀에서 이 사람은 이런 역할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하나의 팀이 될 때에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기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각자의 개성들이 많으실 거고요. 그 개성들을 잘 존중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가 존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더욱더 다양성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그런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맛보기도 하고 다양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하시면서 또한 우리 팀 내에서도 우리 서로를 보면서도 이렇게 포용하는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다양성에 대해서, 다양성과 포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복잡하고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들을 반발하고 멈춰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정하고 먼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기뻐하고 존중함으로써 멋진 한 팀을 이루고 또한 이 사회가 점점 더 밝아지도록 점점 더 서로를 인정하고 멋진 대한민국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